코스닥 상장사인 리튬포어스의 주가가 장 초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최대 주주가 나선 유상증자를 통해서 대규모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18분 기준으로 리튬포어스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11.79% 오른 844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26일 APR에 대해서 화장품 중심의 고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화장품 섹터 내 대표 해외 성장주로 자리매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전거래 종가는 6만 8천 원 선입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니언스의 주가가 오전 한때 전일 종가 대비해서 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급등은 모건 스탠리의 지분 투자에 따른 효과로 보이는데 제니어스는 하루 전 공시를 통해서 모건 스탠리가 자사 주식 총 45만 7,9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오후장까지도 좋은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긍정적으로 유입되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시장의 관세 리스크에 관한 영향력은 어느 정도 미비해졌다라는 인식이 있지만 우리 시장 가만히 살펴보면 관세 리스크를 피해갔던 섹터들 그리고 관세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 급등하면서 또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마감 30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어떤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는지 저와 함께 주요 종목군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요 종목군들의 흐름 보실 텐데요. 어제 대비해서는 긍정적인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죠.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대장주들 그리고 소부장주들까지도 다시금 반등에 성공해줬는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2%, 3%세의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고요.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인 수주 소식도 나왔지만 NH투자증권에서 신규 리포터를 발간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 관해서 바이 의견을 고수한 건데요. 이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전반적인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온기가 확산되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금융주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 이유는 대다수의 금융주들은 지금 배당락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배당락이죠. 현재 같은 구간에서는 3% 하락하지만 장 초반에는 6%나 하락했는데 그 하락분은 조금 만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의 수급이 오늘도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현대차와 기아차를 들 수 있겠습니다. 현기차 모두 다 큰 상승률은 아니지만 그래도 1% 그리고 1% 못 미치는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도 보겠습니다. 역시나 선별적인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유럽 폐암학회가 개막을 시작했죠. 그에 따라서 수급이 기대되는 기업들이 있었는데 오늘 어떤 흐름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약주들은 대부분 약세를 나타내네요. 셀트리온도 하락하고 유한양행도 큰 탄력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대감이 좀 소멸된 느낌도 보여지는데요. 어떤 전략 세워보셔야 할지 고민 많아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시장에 관한 꼼꼼한 전략들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볼까요? 마켓 쇼쇼쇼 2부도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시장 함께 해보시죠. 자, 오늘은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또 오후장 주도 섹터 통해서요 시장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저희는 잠시 또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후장 주도 섹터 통해서 오늘 시장 전략들 잡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도 섹터부터 빠르게 한번 열어볼게요. 자, 오늘의 주도 섹터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AI 쪽 오늘 강합니다. 사실 저희가 또 AI 관련해서도 일정 모멘텀이 있기도 했는데요. 해외 인공지능 공세 속에서 토종 AI 성장 절실이 현재 맺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쪽 섹터 오늘 눈여겨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최근 좀 많이 좀 쉬고 있죠. AI 쪽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쉬고 있는 상황인데 방향은 갈 수밖에 없는 방향들이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이제 트렌드가 좀 바뀌게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AI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부분들이 그동안은 어찌 보면 가격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딥시크라는 가성비 AI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이 가격 하락으로 인한 저변 확대 뭐 이런 부분 좀 기대가 되는 상황들이죠. 그러면서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오늘 이제 카카오와 그리고 네이버가 주총을 했습니다. 주총을 했는데 일단은 뭐 결과값은 결국 AI예요. AI인데 자체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빌려올 것인가 요 차인데 오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하이퍼클로버 X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부분을 뚜렷하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제미나이를 들여오게 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컨텐츠 서비스에 얹는 방식으로 일단 진행한 걸로 이제 결론이 좀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향후에 이게 자체적인 이런 AI 엔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상당히 크게 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이 다른 선택이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관전 포인트로 보시기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카카오가 시작이 되게 되면서 네이버가 잠시 이제 뒤졌었는데 아마 AI 쪽 가게 되면은 네이버가 좀 더 치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AI라는 것 자체가 이제 검색 엔진과 붙여서 서비스와 접목시키는 부분들이 분명히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필요하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신성장 동력으로 가는 방향성에서 주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를 들어오게 되면서 어찌 보면 이제 그 흐름 속에 몸을 맡기는 부분들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체 이제 AI 엔진 이 부분을 공개를 하게 되면서 이제 퍼스트 무버로 이제 치고 나가 보겠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앞으로 시장 선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은 네이버의 어떤 행보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 자체 검색 엔진이 그러니까 AI 엔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은 안 좋아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가져왔느냐 못 가져왔느냐 요 차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자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애플이 먼저 출시하게 되고 빠르게 삼성전자가 따라잡게 되면서 양강구도를 만들었잖아요. 후발 업체들은 거의 뭐 죽었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위에 뭐 가격으로 이제 뭐 화이라든지 중급제가 나온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시장에서 이 선점 효과가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스마트폰 시장에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해요. 이 AI라는 어떤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게 되면서 그 속에서 오픈 AI가 치고 나갔고 그러면서 발빠르게 딥시크가 추격하는 그런 양상들인데 뭐 앞으로는 지금의 스마트폰 시장처럼 이제 뭐 춘추전국 시대가 될지언정 지금 어쨌든 딥시크, 오픈 AI가 치고 나가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 이제 하이퍼클로버엑스가 늦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해진 의장을 다시 복귀를 시키게 되면서 아마 예를 들게 되면은 셀티리온이 서정진 회장이 복귀할 때마다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마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해진 의장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네이버가 가져갈 만한 어떤 AI 쪽에서 그런 성과 그리고 퍼포먼스를 좀 기대를 하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성비 AI가 트렌드가 되게 되면서 오늘 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새로운 이제 LLM 거대한 모델을 출시를 하게 되면서 오늘 또 시장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서 또 테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이런 이슈도 있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부터 서울에서 AI 투어를 진행하게 되는데 아마 이런 것들도 오늘 시장에서 AI가 좀 부각받는 그런 이유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AI 소프트웨어 쪽에 굉장히 수급이 좋습니다. 네카오에 관한 주총 이야기도 있었고 특정 기업이 이제 출연형 AI 모델을 이제 공개를 할 건데 그 연구 결과 자체가 딥시크의 R1 모델과 비교해 봤을 때도 성능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왔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방한을 하면서 관련한 기업들 만나고요. 우리 AI 스타트업 기업들과 회동을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오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들도 많이 만나고요. 스타트업 기업도
또 만난다고 하니까 모멘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체크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은 사실 오늘 주총을 통해서 우리가 좀 관전 포인트로 가져갈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특별히 뉴스를 이제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있었나요? 뭐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업자. 자체 모델을 네. 가져갈 건가 아니면은 뭐 다른 모델을 도입을 할 건가 요 차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결국에는 이제 그게 방금 말씀드린 자체냐 도입을 하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기대가 좀 될 만한 부분들이 네이버는 아마 미래에는 로봇을 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게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할 수 있는데 그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게 되면 서울 톨게이트 지나게 되면 좌측으로 네이버 랩스가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거기서 이제 네이버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냐면은 로봇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MIT 김상배 교수라는 분을 2019년도에 모셔와가지고 데려와서 지금 이제 기술 고문으로 앉아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로봇 개발을 로봇 연구를 계속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해진 의장을 다시 데려와서 AI를 속도를 내고 그리고 네이버 랩스에는 이 김상배 교수가 주도를 하게 되면서 로봇의 어떤 완성도 높여나가고 결국 AI와 로봇이 접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테슬라를 보게 된다라면은 그럼 결국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이동형 로봇이 됐던 뭐 자율적인 로봇이 됐던 이 AI와 로봇이 접목을 하게 되면서 이런 로봇을 많이 출시하게 된다라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라든지 AI,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말고 추가적으로 이 하드웨어적인 어떤 부분을 또 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 결국 신성장 동력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장착을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지금 정체되어 있는 네이버의 주가는 탈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된다라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23만 원이 돌파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좀 더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는 이 23만 원대에 묶여 있는 이 주가의 어떤 탈출구 전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네이버를 바라보는 좀 시선이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네이버뿐만 아니라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많이 바뀐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AI를 통해서 추가적인 어떤 신성장 동력,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게 로봇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좀 완성도가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아마 과거에 보여줬던 2020년도에 보여줬던 그런 주가 퍼포먼스는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기대를 가지실 만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AI 오늘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풀어봤고요. 두 번째 주도 섹터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도 섹터 열어주시죠. 전력 설비 쪽 보겠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또 AI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시선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알리바바 CEO가 이제 AI 버블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또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 버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블까지는 아니고 뭐 좀 앞서 나갔다? 이렇게 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트렌드가 신기술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되면은 이게 시장에서 화두가 되게 되고 화두가 되게 되면서 시장 전망치를 이렇게 그러니까 현실이 아니라 거기다 꿈을 실어가지고 전망치를 좀 부풀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잖아요. 그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꿈이 컸었는데 실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정도가 되지 않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과거에 이제 전기차 2021년도 그리고 2023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에 2차 시장이 상당히 좋았었잖아요. 전기차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서 전기차 시장에서 앞으로 전망치는 상당히 좀 많이 좋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너무 좀 앞서갔나 싶을 정도로 조금 이제 속도 조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I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소위 말하는 가성비 AI가 출현을 하지 않았다라면은 그 전망치가 계속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전망했던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지금 딥시크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가 만들어 놓은 LLM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비용 이만큼 안 들어도 가능하겠는데? 라는 인식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또 AI 거품론을 얘기하게 되면 소프트뱅크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5천억 달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아마 트럼프가 믿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고 이게 소위 말하는 설비 투자 이런 그 유형의 어떤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무형의 자산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뻥튀기가 가능하다라는 걸 트럼프는 누구보다 알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도 사업가였잖아요. 좋게 말하면 사업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좀 셀 수가 있는데 얘가 좀 잠시만 셋다 다시 올게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소프트뱅크의 어떤 투자 발표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의 어떤 투자 발표를 아마 트럼프는 좀 더 이제 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대차 같은 게 결국 유형 자산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투자 방향이 처리가 되더라도 이거를 바꿀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그런 전망치 내고 투자를 진행하다가 언제든지 거둘 수가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아마 트럼프 속으로 안 들어가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이제 현대차를 좀 더 맹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갑자기 이렇게 새버렸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전망치들이 전망치들은 결국 비용에서 발생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딥시크 이런 가성비 AI가 출현하게 되면서 그만큼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품론 얘기도 동반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AI 주식시장에서 AI가 지금 주도 섹터에서 조금 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거품론까지 음. 슥 수면 위로 올라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제 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또 지금의 시장 기조로 봤을 때 정말 이쪽에 많은 돈이 몰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 관한 알리바바 쪽에 관한 의견들이 또 시장에 부각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은 오늘 또 주도 섹터 자체는 전력 설비 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 센터 쪽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데이터 센터에 있는 전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소형 원전까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이제 네네. 부각을 받았었는데 그러면은 이 전력 설비 쪽에 관한 섹터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좋을 거예요. 음, 분명히 좋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분명히 좋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산업이 잘 나가는 것과 주가가 동행하는 경우가 있고 서로 이별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은 전력 설비는 전자보다는 후자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전력 설비 시장이 더 커지게 될 거예요. 꼭 AI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무수한 데이터들을 결국 저장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저장 시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AI라는 트렌드가 나타나게 되고 AI를 접목시키게 되면서 그 데이터량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당연히 전력 설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원과 연결시키는 전력 설비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들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전력기기 3사,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그리고 전선 투톱인 LS전선, 대한전선의 총 수주잔고가 29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기준입니다. 2024년. 근데 2023년도에 20조였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도 대비해서 40%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수주잔고는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좋은데 주가는 왜 지금 반대로 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래서 가치 투자, 그러니까 가치 투자, 숫자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죠. 산업과 서대 말씀드렸듯이 산업과 주식시장은 같이 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2023년도 그리고 작년 기준이에요. 그런데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이 종목을 사고 팔고 이게 이루어진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사고 파는 시장에서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그 상황들 속에서 이 가격을 유지시킬 만한 어떤 퍼포먼스가 추가적으로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받쳐주느냐 못 받쳐주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지금 수장고를 보게 되면 너무나 빵빵합니다. 많아요. 그런데 현대일렉트릭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작년 4분기 실적에 실망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기점으로 해가지고 현대일렉트릭이 주가가 좋지 않은 상황들이거든요. 실적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될까요? 이유는 딴 게 없어요.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문가마다 해석은 다 틀릴 겁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지금 현대일렉트릭의 어떤 주가 40만 원 이상의 주가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시장 예상치만큼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소위 말하는 산업 애널리스트처럼 산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산업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다 플러스 우리는 가격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파는 얘기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주가를 이 주가를 유지시킬 만한 그런 가치,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과연 매수가 추가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전력 설비가 안 좋은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그게 그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수주잔고 많은 거, 앞으로 증설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AI발 전력 수요가 많아지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숫자를 계속 보여줄 것인가? 시장은 욕심쟁이거든요. 계속 욕심을 부려요. 더 좋아지는 거 원하거든요. 근데 그 더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시켜주지 못하게 되면은 주가는 계속 가는 건 쉽지가 않다라는 것들이죠. 너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렸는데 어쨌든 전력 설비를 바라보는 제 개인적인 관점은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5장 주도 섹터 통해서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력 설비 쪽에 관한 이야기들까지도 같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 저희가 또 마감 전에 특징주 관련해서도 이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5장 주도 섹터 살펴보셨다면 마감 시장 가고 있는 우리 시장 어떤 특징주 이야기를 나눠볼지 같이 한번 이사님과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그룹의 지주사인 한화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고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오늘 관련해서 기업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 대주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좀 책임감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 소식 어떻게 들으셨어요? 당연한 얘기죠. 다 해야죠. 다 해서 유상증자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주주 환원제도 같이 발표했다라면은 더 좋았을 더 텐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상법 개정 관련돼 가지고 지금은 기업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를 만들게 되면은 지금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물적 분할, 유상증자 여기 경계하거든요. 아 그리고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다뤘던 전력 설비뿐만 아니라 방산도 저는 하나에어스페이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목표가 100만 원 잡았었거든요. 네. 근데 유상증자 발표하고 난 뒤에는 바로 의견을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고점의 핑계가 될까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데 이것만 얘기해도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방산 좋은 거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에어스페이스가 지금 70만 원 넘게 오른 상황에서 주가에 영향을 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주식수가 늘어나는 이슈가 좋은 이슈일까요? 나쁜 이슈일까요? 절대 좋은 이슈가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된다라면은 절대 주가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3월 24일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김동관 부사장이 자사주 매입했잖아요.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외국인들은 보세요. 16%에서 지금 46%까지 지분이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걔네들은 10만 원대부터 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왔던 거 지금까지 보게 되면 평균 단가가 얘네들은 50만 원 아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주주 배정이잖아요. 주주 배정 받고 난 다음에 주식이 늘어나는 만큼 어디서 이게 만회가 되냐면은 하나에어스페이스가 작년 기준으로 3,500원 배당했거든요. 그 배당으로 다 만회가 돼요. 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 하고 난 다음에 하나에어스페이스 같은 경우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를 깔았을 때 한 해 800억이 넘는 배당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걔는 그래서 유상증자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되는 건 개인적으로 이 개인 투자자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상증자에 너무나 좀 개인적으로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왜 지금 시점에 기억하느냐? 과거에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도 2021년도 3월 달에 유상증자 했거든요. 1조 2천억? 그 돈 아직 다 집행 안 했을 겁니다.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런 과거 사례 봤을 때 하나시스템도 그때 24,000원에 유상증자 발표하게 되고 그러면 주가가 하락세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때와 지금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시스템과 상황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2021년도 데자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도 지금은 업황과 무관하게 이 유상증자, 주식수가 늘어나는, 그러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70만 원을 회복시킨다? 그러면 저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나왔으면 좋겠다. 떠나라. 네, 떠나라. 이제는 떠나라. 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사실 이제 한화그룹 자체 의견을 보자면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성장성 때문에 유상증자에 관해서 뭐 100% 공감하기 때문에 3조 원 규모에서 1조 원 가량을 관해서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사실 우리 또 투자자분들에게는 조금 훈풍으로 작용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전략들 여러분들 잘 좀 소화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걔네들은 어차피 지분율이 33%이기 때문에 33%. 당연히 해야 돼요. 네. 당연한 얘기를 너무나 당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그게. 정말 이런 얘기하고 그냥 아무 말 안 했으면은 그냥 본전이라도 하죠. 네.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게 안 됩니다. 제가 괜히 전해드렸네요. 네. 화나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저는 그냥 또 전해드릴까 해서 아니, 여기까지만 전해드렸는데 하는 게 아니라 네, 저한테 뭐라 하나 그러시는 거 아니시죠? 절대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네. 자, 그러면 내일장 전략 네. 좀 한번 들어볼게요. 내일장은 다시 반도체 쪽으로 분위기가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자동차가 좀 이제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다시 이제 반도체 쪽으로 또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흘러가는 것 같고 또 2차 전지 쪽으로 분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다시 순환매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순환매 장세입니다. 아직까지 지수 대형주 장세로 넘어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슈, 테마에 의한 어떤 중소형주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종목들이 어떤 순환매 이 대응을 좀 발빠르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증시 캘린더 작성하셔가지고 자주 보이는 테마, 자주 보이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리스트업 하시고 그 속에서 조금 답을 계속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아직 환율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음. 그리고 이제 국내 정치 리스크도 사실 이제 임박하고 있는 네네.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 대내적인 상황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대응점들은 있을까요? 환율에 관한 네, 환율에 관한 것들, 정치 리스크에 관한 것들. 정치 리스크는 뭐 외국인 투자들이 어떻게 바라보냐 이런 부분들인데 뭐 물론 좋은 이슈는 아니에요. 좋은 이슈는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한 영향력은 솔직히 가늠하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영향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과거 사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도 시장이 급락을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환율 보실 때 같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CDS 프리미엄. 과거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환율이 1,400원대 갔을 때 CDS 프리미엄이 같이 올라갔거든요. 이게 국가보다 지수라는 건데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환율이 1,400원대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CDS 프리미엄이 같이 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CDS. 그러면은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봤을 때 이 환율 상승이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한국은행도 공식적으로 고환율을 유지하겠다라고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그분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어찌 보면 환율 우리나라 통화의 수장이잖아요. 수장이 어쨌든 고환율 유지하겠다고 얘기를 천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사님의 또 전략들 오늘 열심히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쉽지만 보내드려야겠네요. 이사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잠시 뒤에 수요일만 저희가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죠. 수요 주식할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핵심 전략을 통해서 한 주간의 시장 전략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마감 이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수요 주식회 시간입니다. 오늘도 서울경제TV S의 정재훈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모시는 동안 저희가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모두 다 양지수는 상승 마감했고 외국인 수급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마감 시황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는 좀 제법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경계성 매물과 그리고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고점에 이제 많이 올라 있던 조선이나 방산 쪽 섹터에서는 어느 정도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물론 뭐 그들 섹터 쪽에서만 나온 부분들이 아니죠. 많이 빠져 있었던 반도체 쪽 섹터와 2차 전지 쪽 섹터들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반등이 강하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많이 올라가 있던 조선 쪽 섹터와 방산 쪽 섹터가 어느 정도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오늘 또 뭐 한화 쪽에서 유상증자에 참여를 한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으로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조선 쪽 섹터와 이 방산 쪽 섹터 특히나 한화 그룹주들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은 일단 추격 매수를 하는 전략은 좋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반대로 반도체 쪽 섹터와 2차 전지 섹터는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소부장 쪽으로도 매기가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은 2차 전지 쪽 섹터들 셀 쪽 업체들이 제법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7%대의 큰 폭의 상승을 좀 기록을 했고요. 삼성 SDI도 3%대의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2차 전지 섹터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협업이 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적이 올해부터는 좀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 섹터들도 여전히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이제 순환매가 다시 또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로봇 쪽 섹터라든가 아니면은 인공지능 쪽 섹터 이런 쪽으로도 순환매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이제 뭐 자율주행 쪽이라든가 탄소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순환매가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순환매를 노려보는 그런 전략은 유효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환매가 이어지는 시장에서는 보다 발빠른 전략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전문가님이 잡아주신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잘 소화해 보시면서요. 또 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럼 오늘 수요 주식회 주제 한번 열어보면서요. 바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한번 열어주시죠. 자, 상승 모멘텀을 키우는 제2의 조선과 방산 섹터는 무엇이 될까요? 글쎄요. 저도 찾고 싶습니다. 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가 네. 무엇이 있을까? 이게 사실 조금 고민입니다. 고민인데 이것저것 좀 생각을 해보면 미국 쪽하고의 협업이 가능한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방산 쪽이 방산이란다. 원자력 원전, 쪽이 좀 되지 네.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쪽이 최근에는 저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부분들은 미국과의 이 합의, 이 부분들이 좀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우선 중요한 부분들은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선 쪽 섹터와 방산주는 일단 미국 쪽의 진출 기대감 그리고 협업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이 조선 그 원자력 또한 마찬가지로 수주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협업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쪽 섹터도 일단은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뭐 종목군들이나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은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찌됐든 원자력 관련주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좀 밀려 내려오고 있죠. 서서히 좀 저가 매수세로 나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섹터적인 시선으로 봤었을 때는 원전 관련주들 지금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긴 않지만요. 앞으로 또 시장에서 추가 상승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는데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SMR과 같은 소형 원전 쪽도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키포인트는 SMR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발전 단가가 상당히 좀 제일 저렴한 부분들이 가장 큰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뭐 단계별 에너지 쪽에 있어서 발전 단가에 제가 그 그림을 좀 올려드렸었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원자력 쪽이 가장 효율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게 발전 단가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그런 모습들이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규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SMR 쪽에 있어서의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물론 대기업들도 점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원자력 쪽에 있어 특히나 SMR 쪽에 있어서의 시장 규모를 좀 보게 된다라면 2034년도까지 해서 보게 된다라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평균 9% 정도로 성장을 해 나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좀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 부분들이 키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긴 관점으로만 봐야 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없겠니?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우선 체코 원전 시장 쪽에 있어서 가시화가 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이후에 가장 큰 규모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체코 원전 쪽에 있어서도 수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는 3월 달 정도에 이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 부분들을 좀 예상을 했었었는데 4월 달 정도로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막판 조율 과정을 좀 거친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체코 원전 시장도 기폭제가 좀 될 수 있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이게 원자력 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원래 친환경 쪽, 태양광 쪽이라든가 풍력 이쪽에 있어서의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발전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전력에 대한 증가폭이 좀 상당히 크잖아요. 그 부분들 때문에 원전이 좀 필수적이다라는 인식이 좀 퍼져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결국은 데이터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죠.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전력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태양광이나 풍력 이외에 다른 발전 설비가 좀 필요한 그런 사항들인데 그게 원자력이 좀 될 거고요. 그중에 SMR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관심도가 높은 그런 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기업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기업 쪽과 해외 기업 쪽을 좀 보게 되면 뭐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히타치라든가 홀텍, 테라파워, 뭐 엑스에너지 뭐 이런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국내 쪽에서는 한수원 쪽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이 속에서 보게 되면 국내 참여 기업들을 좀 보게 되면 삼성물산, 그리고 두산, 그리고 현대건설, 한국조선해양, SK 대표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가장 부각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두산그룹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주가적인 측면으로 보게 된다면 이미 이들 기업들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시작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체코 원전까지 좀 진행이 하게 된다면 좋은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잠깐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통 원자력 관련주라고 하게 되면 한전 기업들, 한전 KPS나 한전기술, 뭐 한전산업 이런 쪽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도 원전 쪽에 있어서 하고 있지만 SMR 쪽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가장 지금 핫한 부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올 연초에 산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지금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현재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설 쪽을 좀 보게 되면 삼성물산도 참고를 하고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미 한 차례 치고 나간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최근 들어서 큰 폭의 좀 상승을 해줬죠. 여기에다가 DL, ENC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 즉 SMR 쪽에 있어서도 하나의 테마성으로도 구성이 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 이쪽은 너무 좀 지겨워라고 한다라면, 그리고 조선 쪽과 방사는 너무 많이 올랐어 이런 생각이 든다면 원자력 쪽, 특히나 SMR 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원전주 자체가 최근에 시장에 상승이 나와주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원전주의 어떤 모멘텀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에 관해서도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앞서서 짚어주신 것처럼 이 한수원 쪽에서 체코 쪽에 관한 이야기들까지도 같이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얼마 전에 또 체코 대통령이 이제 두산 디스코 파워를 찾았다라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면서 체코 쪽에 관한 추가 수주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MR 쪽으로도 계속되는 시장 상승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원전 시장 안에서 좀 선점해 봐야 할 밸류체인 기업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있을까요? 우선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어느 정도 기준, 회사 체코라는 나라에서 요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에서는 우리나라 국내 체코 쪽의 기업들을 활용하는 그런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큰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우선 시장에 있어서 이 밸류체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다들 아시는 그런 기업들일 거예요. 가장 선두에 있는 부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체코 원전 쪽이나 SMR 쪽에 있어서의 강점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수주가 몇 건이 들어왔어요. 따져보니까 3조 원이 약간 넘습니다. 그런 수주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치고 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게 바로 체코 원전에 대한 결과, 이 부분들을 좀 기다리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탑픽은 두산 에너빌리티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이외에 이제 한전기술이나 한전 KPS, 한전산업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를 한전산업을 먼저 좀 보게 되면, 한전산업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좀 작년에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이 기업도 지금 SMR 쪽에 있어서 연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사업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한전기술이나 한전 KPS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이제 다른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좀 중소형주예요. 테마성의 흐름들로 좀 볼 수가 있겠죠. 뭐 보성파워텍이라든가 뭐 일진파워, 에너토크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쪽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피팅 쪽에 있어서의 기업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하이로코리아라든가 성광밴드라든가 태광 이런 쪽에 있어서도 플랜트 쪽에 있어서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조선 쪽하고도 엮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팅 쪽에 있어서도 흐름들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간에 좀 보게 되면 유럽 쪽의 원전 시장을 좀 포기했다라는 그런 소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걱정이 좀 네. 되더라고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그 기사화가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뭐 SMR 쪽에 집중을 하려고 한다, 핑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웨스팅하우스의 분쟁 이 부분들로 인해서 유럽 쪽은 뚝 떼넣어주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보게 되면
신흥시장 그리고 체코 이런 쪽에 있어 좀 준비를 하거나 SMR 쪽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어찌됐든 쪼개진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우리나라의 이 건설, 이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큰 강점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럼 결국은 지금 원전 시장 자체가 러시아 쪽하고 중국 쪽이 좀 독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미국이라는 기업, 이 기술력과 그리고 한국에 있어서의 제조업, 요 부분들이 맞물리게 된다라면 충분히 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된다라면 유럽 쪽이라든가 신흥시장 쪽에 있어서 흐름들도 충분히 수주를 좀 따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유럽 쪽에 있어서 미국 쪽의 흐름이 뺏긴다라고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구나,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해외 업체 쪽에서도 지금 협력하고 있는 그런 국내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들 기업들까지도 지금 사업에 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올 수 있는 다양한 호재들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 참여자로서 궁금한 거는 원전주들이 이제 종목별 다른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과연 언제 다시금 확 수급이 들어와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 알았으면 제가 이 자리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거. 조금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언제 이거 내일 들어올 거예요. 이러면 저도 참 좋겠어요. 네. 내일 딱 들어와서 쫙 급등이 나왔으면 네. 좋겠는데 저도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네.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차트를 좀 한번 볼게요. 일단 하나오션을 한번 볼게요. 하나오션.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오랜 시간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가 이제 정배열로 전환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질 거예요. STX 엔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STX 엔진 또한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지금 바닥을 만들고 나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면 다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두산 에너빌리티만 한번 봐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차트의 모양새가 하나오션의 월봉 차트하고 상당히 좀 유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목표가를 따져보게 된다면 좀 제법 높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적어도 앞자리 숫자 한 2번 정도는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즉 투자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제 월봉 차트까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이제는 정배열권역으로 추세를 그릴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내일 딱 사서 당장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분할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4월 달에 체코 원전 쪽에 있어서의 결과물이 나오니까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상승에 대한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조만간 뭐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야기처럼 또 이런 시장의 수급들 기대해 보면서요. 저희가 대응점들 가져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 주식회는 여기서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는 만큼 그에 맞는 발빠른 대응점들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되는 좋은 소식들과 또 필요한 소식들 함께하겠습니다. 자,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